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기아가 K3의 후속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K4의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와, 디자인 보면 오, 대박입니다. 이게 K3고 이게 K4예요. 너무 멋진데. 게다가 아반떼도 여기는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아반떼보다 훨씬 큰 차로 보여져요. 특히 뒷면 쿼터뷰를 보면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 K5를 잡아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자동차인데, 사실 K3를 보면 아반떼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기도 했습니다. 무난했는데 근데 옛날 차 같이 느껴져.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판매량도 보면 K3에 비해서 아반떼가 5배나 더 팔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름을 K4로 바꾸고 디자인도 이렇게까지 바꾸게 되면 아반떼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 출시돼야 그러는 거지, 출시될지 안 될지 요거 애매하다고 하는데, 요거 무슨 얘기인지 오늘 이 K4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디자인을 살펴보죠. 디자인을 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실내는 요렇게 생겼네요. 야, 전체적으로 보면요, K7에서 K8 만들 때 숫자 하나 올라가니까 훨씬 더 큰 차로 보였죠. K4도 기존 K3에서 숫자 하나 올렸으니까 훨씬 더 큰 차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K3의 아쉬운 점, 이제는 이어받지 않겠다는 거지, 완전히 새로운 차로 바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미국은 원래 K3라는 이름으로 팔지 않았죠. 이 차를 포르테 라는 이름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K4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급을 바꾼다는 건가? 포르테하고는 전혀 다른 자동차로 만든다는 건가? 그런 얘기긴 합니다. K3, 포르테 이런 자동차하고는 아예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인 것 같죠.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차를 소개한 사람은 당연히 디자인 센터장 카림 하비브입니다. 카림 하비브 지난번에 제가 따로 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K4에 대해서 따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카림 하비브 센터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어요. 엄청난 해안을 가지고서 미래 계획을 쫙 펼쳐놓고 있더라고요. 이 어퍼진 유나이티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깔끔한 표면 처리 같은 것들을 중시합니다. 이렇게 표면을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몇 가지 기술적인 디테일을 오히려 화려하게 집어넣어서 그 표현이 더 강조돼서 정반대의 느낌을 주는 요소들이 결합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논리적으로 정렬된 사각형의 연결 부분을 비논리적으로 비틀어 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각형이 가장 논리적입니다. 이런 디스플레이들 보세요. 네모죠. TV도 네모잖아. 우리 방도 네모예요. 천장 네모잖아. 다 네모입니다. 왜 네모냐면 같은 공간에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네모여야 돼요. 만약에 집이 동그라미면 버려지는 공간이 엄청 많을걸? 디스플레이 동그라미면 요거 다 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폰이나 모든 것들이 다 네모인 겁니다. 자동차도 사실 논리적으로는 네모가 맞지. 자동차를 크게 만들 거면 그냥 디자인할 필요가 없어요. 네모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라든지 대형 트럭이나 이런 차들도 네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승용차를 그렇게 만들 수 있나? 안 되죠. 승용차는 네모나게 만들어서 타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럼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네모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약간씩 비틀었다고 해요. 그러면 자동차의 공간도 극대화되고 디자인의 의외성을 거기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기아차 디자이너들은 트위스트 로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논리를 비틀었다는 얘기죠. 뭐 충분히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우리 사각형들이 여기 사각사각하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저희가 EV9 같은 걸 보면 곳곳이 네모네모해서 차가 완전히 네모 반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에 이 팬더라든지 뒷부분 팬더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위쪽으로는 튀어나왔으니까 위쪽은 햇빛을 받고 여기서 꺾여서 들어가니까 아래쪽은 바닥에 있는 아스팔트 빛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햇빛과 아스팔트 빛을 받으면 이걸 옆에서 봤을 때 대비가 강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늘이 지는 곳, 빛을 받는 곳, 이런 곳들이 이렇게 빛의 흐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윗부분에 빛이 있다가 이 면에서 퍼졌다가 다시 윗부분의 빛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차의 중간을 이렇게 관통하는 거, 이런 느낌이라는데 저는 그게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잘 납득은 안 되지만, 어쨌든 기존 자동차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어떤 면에서는 좀 파괴적인 디자인이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천장도 독특합니다. 보통의 세단이라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생기지 않고 패스트백으로, 패스트백은 뭐냐면 이렇게 루프가
내려가는 게 뒤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이렇게 완만하게 기울어져 있는 이런 뒷부분을 패스트백이라고 합니다. 앞쪽이 뒤로 밀려 있는 이런 건 스윕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뒤쪽은 패스트백으로, 스윕백으로 패스트백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완만하게 만들어져서 아주 멋지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사실은 패스트백이라는 건 옛날에 있었던 그런 방식인데, 예를 들면 폰이라든지 아니면 머스탱 같은 거, 스티븐 맥퀸이 블릿에서 이렇게 머스탱을 타고서 후진하는 이런 장면 있잖아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딱 보이죠. 뒤쪽이 이렇게 패스트백인 거. 와, 이거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시절 사람은 아닌데 나중에 봤어요. 나중에 다 커서 진짜로. 아무튼 그런 느낌이 아주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이런 패스트백이 엄청 유행했는데, 세단이 주가 되면서 그런 패스트백이 좀 사라졌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때 당신 쿠페면서 패스트백이었는데 이제는 세단이면서 패스트백을 갖고 있는 차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포니가 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아 스팅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리까지 해치백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진데, 지금 K3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은 아니고 이 뒤에 트렁크만 따로 올라가는 게 아쉽지만 뭐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어쨌든 이 기아는 굉장히 젊은 브랜드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강조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트백을 중요한 외관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기아랑 가장 비슷한 브랜드를 꼽아보라면 아우디에서 A7 같은 차가 이런 패스트백을 갖고서 자동차 디자인 업계를 아주 뒤흔들어 놓은 적이 있었죠. 그 이후부터 이런 패스트백이 저게 미래인가? 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K3도 그런 미래의 자동차 같은 느낌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보면요, DRL이 아주 흥미로워요. 앞부분에 보면 보닛 라인에 딱 맞춰서 이렇게 정말 날카로운 이미지로 만들어냈거든요. 자동차의 가장 모서리, 가장자리 부분에 이 엣지를 더 강조하는 형태로 이 DRL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얇은 DRL은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요거는 뭐랄까, 건물 같은 거 보면 건물 가장자리에 모서리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 건물이야,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자동차 윗부분에 모서리를 딱 강조하니까 이 보닛이 생각보다 앞쪽이 든든하네, 뭔가 이렇게 높이가 좀 있어 보여, 요런 느낌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로 램프를 거기다가 연결시켰다면 TT로 보였을 것 같아. 근데 TT가 아니고 이렇게 램프가 살짝 떨어져서 별도의 램프가 세로로 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요 세로 램프 디자인일 텐데, 요 디자인이 앞에서 보면 최고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맨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차폭이 굉장히 넓어 보이겠죠. 그런데 이 옆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 옆에서 보면 맨 차의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차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꽤 많이 밀려 있습니다. 앞바퀴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까지 밀려 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차의 디자인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소형 자동차들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게 뭐냐면 바퀴 앞으로 나온 요 길입니다. 요 앞부분의 요 길이를 가리켜서 이걸 프론트 오버행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독일 차들을 보면 이게 엄청나게 짧아요. 예를 들면 BMW 290 이런 차들 보면 여기가 거의 뭐 그냥 닿습니다. 범퍼를 딱 치면 바로 바퀴에 닿는 정도, 그런 정도로 짧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차가 단단해 보여. 그리고 지하주차장 갈 때 긁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차가 그냥 멋있어. 근데 전륜구동 자동차 어때요? 전륜구동 자동차는 이 앞바퀴 앞쪽으로 이렇게 쭉 튀어나옵니다. 상대적으로 길어요. 예전에 SM7, 뭐 푸조 607 이런 차들 보면 앞부분 디자인이 조스바다 이러면서 놀렸습니다. 왜냐하면 조스바처럼 이렇게 앞이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오버행이 긴 거 자체가 흉이었습니다. 저 차를 어떻게 타? 저게 뭐야? 이러면서 막 놀리는 그런 요소예요. 근데 어쩔 수 없지. 거기에 엔진 있고 변속기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까지 있고 뭐 등등등 있잖아요. 바퀴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이걸 어떻게 줄여? 이거 어떻게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술적으로 줄이는 데까지 줄여봤지만 어쨌든 후륜구동 자동차에 비해서는 앞으로 길어요. 그래서 소형차들은 요걸 더 줄여야 되는데, 요거를 줄이느냐 못 줄이냐가 디자인이 예쁘다 안 예쁘다 요거를 가름짓게 되는데, 그걸 기술적으로 줄일 수 없으면 디자인이라도 줄여야죠. 그게 디자이너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세로 램프가 이렇게 뒤로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램프가 있으면 요 앞부분은 다 범퍼로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범퍼가 긴 거지 오버행이 긴 게 아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 게다가 이제 오버행이 기니까 그 중간을 선으로 딱 갈라놓으면, 그럼 여기 앞부분이 긴 게 아니라 짧은 거 두 개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차가 더 단단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K4의 디자인 특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쪽은 짧아 보이는 디자인, 뒤쪽은 그 반대입니다. 만약에 뒤쪽에 중간이 막 끊겨 있다, 캐릭터 라인이 뒤쪽에 막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그 뒷부분이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요즘은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어떤 장식이 있어도 시선이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손잡이, 도어 손잡이 같은 건 어쨌든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그 손잡이 때문에 짧아 보여.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를 위쪽으로 세로 손잡이로 바꿨습니다. 그 세로 손잡이도 뒤쪽에다 놨다면 그럼 짧아 보일 텐데 이걸 중간에 놓고 뒤에 유리를 더 길게 해서 뒤쪽으로 더 길어 보이게 했습니다. 뒷유리 지금 쿼터 글래스가 조금 애매하게 생기긴 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지금 이상한 사각형이 됐거든요. 이런 사각형의 디자인은 전 처음 봤습니다. 약간 이렇게 아래쪽에는 예전에 기아의 프로시드라든지 이런 데 있었던 그런 요소를 여기다 쓰기도 했고, 카니발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약간 이런 샥스핀 디자인을 쓰니까 여기도 들어온 거 이해되는데, 유리 잘라진 거 진짜 특이하다. 그리고 뒤쪽 팬더를 부풀리는 부분도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의 자동차들 보면 뒤쪽 팬더가 다 부풀어져 있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뒤쪽에서 차를 봤을 때 쿼터뷰가 멋있어.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부풀리는데요, 그 부풀린 부분은 보통은 뒷 도어가 끝나고 그 뒤부터 부풀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뒷 도어가 부풀어지는 건 쉽지 않아. 근데 지금 뒷부분을 손잡이를 위로 올리고 그 도어부터 이만큼 부풀려 놔서 뒤쪽이 굉장히 긴 것처럼 착각하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차인데도 작아 보이지 않게, 뒷부분 느낌만 보면 K8 같아요. 진짜 실제로 보면 엄청난 크기라서 크기를 가늠하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강인하고 더 역동적인 이미지를 내는 요소기도 하죠. 게다가 이 캐릭터 라인은 앞쪽과 뒤쪽이 만약에 서로 연관관계가 없게 만들어졌다면 좀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앞쪽 팬더와 뒤쪽 팬더의 캐릭터 라인이 둘 다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간엔 끊어지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 전체가 늘씬하게 한 덩어리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거, 이것도 아주 똑똑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램프를 보면 기아 최근에 스타맵 시그니처라고 하는 이런 기역자 램프,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형의 가장 로직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했을 때 수직 램프가 가장 끝에 있으니까 차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 그리고 램프가 범퍼 중간을 뚫고 들어가서 이거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미래적인 독특한 느낌의 자동차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냥 범퍼가 범퍼 형태로 있다면 그냥 뚱뚱하게 어딘가 부딪히는 요소로 생각될 텐데, 퉁 하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샤프하게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범퍼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가로 램프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이것도 아주 예쁘네요. 전체적으로 뒷부분 멋진 디자인인 것 같아요. 실제로 봐야지 정확한 건 알겠지만요. 자, 근데 최근 기아, 현대 둘 다의 문제가 있다면 램프가 너무 가장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도 그렇고 뒤쪽도 그렇고 이 램프가 가장자리인데 이걸 누가 주차하다가 툭 긁기라도 하면 램프부터 깨질 것 같아요. 램프 크기도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범퍼가 밀렸을 때도 램프도 같이 깨지게끔 디자인이 돼 있는데, 이게 부품값이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를 사고 때문에 걱정나서 못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비용이 꽤 들지 않을까. 알카 테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알카 테스트는 차의 귀퉁이를 한번 퉁 박아보고 비용이 얼마 드는지 요걸 테스트하는 건데, 미국에서 보험료 같은 것들을 산정할 때 알카 테스트를 활용하거든요. 알카 테스트 결과가 얼마나 나왔을지, 얼마나 나올지 이런 것들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뒷부분은 또 저는 램프가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살짝 걱정도 됐어요. 이렇게 쳐지면 램프가 이렇게 쭉 쳐지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는 이렇게 산뜻하게 뒷 범퍼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검정색 하이글로시로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차체 색을 약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힙업이 돼서 차가 되게 운동을 잘하는 애 같아. 그런 느낌 들죠. 그러면 이렇게 엉덩이가 들려있는 차는 어떤가? 뒤에서 쫓아가다 보면 머플러가 그냥 보이는 차들이 있어요. 머플러 그냥 보이네. 이러면 그게 깨끗하게 잘 관리되면 모르겠는데, 머플러 같은 건 결국에는 녹이 쓸고 결국에는 막 오염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차 참 후지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약간 내장이 보이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조금 더 눌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너무 들떠 있으면 이게 또 시각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아래쪽에는 크롬으로 이렇게 디퓨저 형상을 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차체를 약간 너무 들뜨지 않게 좀 눌러주는 효과도 주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깝게 디자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능적이고 이 모든 요소들이 이게 왜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기아가 이걸 가리켜서 Joy for Reason 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들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실내 디자인을 살펴보죠. 실내 디자인은요, 기아가 어포짓 유나이티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기아의 설명에 따르면요, 여기 운전자 중심의 콕핏이 있고 이런 소형차는 예상 가능하게 운전자한테만 뭔가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이나 계기나 이런 것들 다 꽉 둘러싸 있다. 요거 너무나 예상 가능했다는 거고요. 여기에 예상할 수 없었던 레이아웃이 합쳐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간 그렇긴 해요. 운전석에 앉아보면 약간 비행기 조종
자동석 같은 느낌이 살짝 드나? 기어시부터 보면 약간 비행기 스로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이걸 절반을 딱 갈라보면 이쪽은 가정집 인테리어 같은 느낌을 준다 라고 기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직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기기장치, 편안한 객실, 절반을 쪼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정도로 차이가 나나? 그런 느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실제로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실내 색상은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린색이고요, 그레이 색깔도 있고 브라운도 있고 블랙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제는 소형차도 네 가지 컬러로 선택 가능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일단 그린색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게 나왔죠. 실제로 예쁠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그린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디스플레이는 어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희 EV9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CCNC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요 디스플레이 사이에 공조장치 스위치가 있는데 요것도 똑같네요. 그 공조장치 스위치는 처음에 봤을 땐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 보면 좀 저렴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뭐 EV9에 들어가는 것 치고는 너무 저렴한 것 같고 K4에 들어가는 것 치고는 너무 고급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살짝 들죠. 아니 진짜 이렇게 고급으로 12.3, 12.3을 달아줘? K4인데? 아반떼도 그 정도는 아닌데? 게다가 CCNC가 들어가니까, CCNC는 지금 현대기아의 최신 OS거든요. 이거 들어가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이건 디지털 키 2라고 하는데 핸드폰을 굳이 꺼낼 필요도 없어요. 몸에 지니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키를 더 이상 소유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이 디지털 키 2인데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빌트인 캠 2 이것도 들어가겠죠. OTA를 통해서 이 OS가 업데이트 된다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올 거고 등등등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혼 커버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쁜데? 그리고 스포크가 2개, 세로 스포크 하나 더 있어야 최신 필 같은데 2개로 돼 있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스파이샷으로 몇 번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기아 엠블럼이 한가운데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멋있네. 가운데 있으면은 사실 너무 정중앙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약간 좀 치우쳐 있어야 멋있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핸들 이렇게 조작하는 걸 보면 핸들 안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눌러서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조작하는 버튼 중에서 가장 좋은 위치인 것 같죠? EV6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 아반떼 N이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들 보면 다 스티어링 휠에 리모컨으로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차는 좀 달리는 차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있는데요. 지금 핸들 앞쪽으로 살짝 보이는 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잘못 보는 건가? 이거 그럼 HUD가 있는 거예요? HUD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준중형 자동차에서 HUD 있는 차 아예 없을걸요? 이 윈드실드에다가 직접 비춰주는데 이거 비용 상당히 들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사치스러운 준중형이 아닌가. 진짜 반전이네. 트위터 위치도 A필러 중간에 트위터를 넣었는데 트위터 위치도 적절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인테리어를 보면 이게 아반떼급의 자동차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에 팔려는 거야 이걸?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어 시프터 아래쪽에 보면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거 어라운드 뷰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360도를 위에서 내려다본 걸로 보여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이걸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차 앞뒤에 카메라 있어야 되죠. 사이드 미러 아래에도 카메라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서도 그만큼 좋아야 되겠지. 야, 이걸 달아줘? 준중형의 컵홀더. 와, 초대형 컵홀더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컵홀더죠. 여기에 1.5리터 병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갈 것 같네요. 그리고 컵홀더에 컵을 넣지 않을 때는 여기를 또 수납 공간으로 넉넉하게 쓸 수 있는 큼직한 공간을 뚫어놨습니다. 운전석 도어 캐치를 보면 여기 또 버튼이 일렬로 쭈르륵 나열되어 있는데 무슨 벤치야? 여기 왜 버튼 있어? 여기 보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버튼,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버튼, 그리고 메모리 시트 버튼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뭐 저희가 EV9 타보니까 처음에는 어디 있어? 하고 찾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메모리 시트 버튼이 여기 있으니까 시트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다 한다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준중형급 자동차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간다? 야,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사치스러운 준중형 차가 되지 않나. 너무 고급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디자인만 공개됐고요. 파워트레인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음주 금요일에 뉴욕 모터쇼에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좋겠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다른 출장으로 뉴욕 모터쇼를 가지 못했는데 차가 좀 더 공개되면 관련해서 영상은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 파워트레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K3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이 123마력 1.6리터 자연흡기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반떼한테 지는 거 아닌가. 미국에서는 당연히 2.0리터 자연흡기 들어갈
들어갈 거고요. 147마력은 기본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 전까지는 하이브리드가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 같은데 이제는 1.6L에다 하이브리드 넣어서 최고 출력 141마력 낼 걸로 보여지고요. 연비는 지금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차거든요. 21.1km/L, 하이브리드 중에 최고죠. 이 연비를 이 K4도 달성할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거보다 숫자가 더 높겠죠. 지금 미국의 카페 연비 규정을 보면요, 이 자동차 회사 전체가 내는 연비 평균이 21km/L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K4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아서 나머지 자동차들도 팔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K4 하이브리드로 카페 규정에 맞는 좀 점수를 많이 따놓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요거 K4 전기차로는 안 나오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K4 전기차는 없습니다. 그게 EV4죠. EV4 디자인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랑 K4 디자인 보시면 닮았죠? EV4가 바로 K4 전기차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요렇게 생기고 K4 하이브리드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 라고 하면 EV4 사겠는데? EV4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은 얼마일까? 지금 K3 가격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시작 가격이 1,825만원. 와, 대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차를 제외하면 가장 저렴한 차가 K3입니다. 베뉴 이런 차보다 더 싼 거예요. 더 있어 보이는데 이상하네. 미국에서도 K3, 그러니까 포르테가 가장 저렴한 차입니다. $10,000대부터 시작한다. 아반떼 같은 경우는 21,600달러부터 시작하고, 도요타 코롤라는 22,000달러부터 시작하고, 시빅도 23,000, 닛산 센트라도 20,000달러, 요런 가격에서 시작하는데 포르테는 왜 이렇게 저렴한 데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이게 신형이 되면서 당연히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외신 중에 뭐 카스쿠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가격을 대략 내놨는데 아마 22,000불 이상이 될 거다, 요렇게 내놓기도 했어요. 그러겠지. 요 정도 만들어 놓고 20,000불 이내에 팔지는 않겠지. 아반떼보다 비쌀 것 같고요. 도요타나 혼다보다는 살짝 저렴한 가격이 될 걸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차 우리나라에서도 곧 출시할까? 그거는 좀 불투명합니다. 국내 출시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국내에 출시하려면 이걸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노조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국내 생산을 할 수 있는가? 그러기에는 물량이 너무 작잖아. 그래서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이렇게 생긴 K3였고, 이 K4라면 요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반떼는 그런 대로 잘 팔리고 있거든요. K4도 국내에서 생산해주면 요거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내에서 기아는 이 자동차를 가솔린 버리고 하이브리드 버리고 오로지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아가 EV4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EV4에 추가로 K4를 더 팔아서 EV4 이미지를 떨어뜨릴 이유는 하나도 없어 보이죠. EV4가 아무래도 더 비쌀 텐데. 자, 그러면 EV4라도 빨리 내놔주면 좋겠는데 언제 나오나? EV4 원래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으로 미뤄졌대요. 여튼 간만에 마음에 드는 예쁜 디자인의 차니까 빨리 좀 내놔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아반떼, K3 한때는 정말 많이 팔리던 차인데 최근 들어서 도요타 코롤라, 혼다 시빅 이런 차한테 밀려서 지금은 3등, 그리고 K3는 4등 요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보다는 조금 더 팔렸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이런 새로운 디자인의 자동차 정말 마음에 드는 자동차인데 미국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좀 팔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안 되더라도 제발 EV4라도 빨리 좀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지? 저희 미국으로 이거 시승하러 가나요? 미국 가서 시승하면 되겠구나.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미국 가서 시승해야 되겠다. 그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희 차 990만원에 드리는 이벤트도 한창 하고 있잖아요. 네, 구독해야 된다 진짜. 네, 여기 눌러서, 네, 구독 위에 이렇게 종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까지 해서 알람이 땅 뜨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 중에서 40분이 꼭 가져가십니다. 진짜로. 100만원 44,000원. 모카 구독자님이 4,000만원 가져가시는 거예요.